네, 오늘 그 학술 대회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그 좌장을 맡은 저는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승이라고 합니다. 네, 종합 토론에 그 주어진 시간이 그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분 또는 그 답변하시는 분, 그 발표자 각각 그 5분 정도 이렇게 그 감안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그 청중들의 그 질문 또는 그 질문자의 그 보충 질문이나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네 분의 그 발표를 들었는데 참으로 좋은 진기한 그러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토정 이지함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학술회의가 가능한가, 좋은 발표가 가능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역시 그 전문적인 학자들이라 제한된 그 자료를 갖고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정밀하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그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진기한 발표를 해주셔서 그동안 그 토정 이지함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그 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토정 이지함 선생의 생애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그리고 그분을 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아산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발표에 대해서는 역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정 토론자의 그 토론을 통해서 더 그 좋은 내용이 종합 토론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순서는 그 주제 발표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그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호소대학교의 김일환 교수가 토정 이지함의 애민 활동과 실천적 경제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아산 현감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중점을 두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소대학교의 노혜경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소대학에 있는 노혜경입니다. 저는 김일환 교수님의 그 토정 이지함의 애민 활동과 실천적 경제 사상에 대한 토론을 좀 맡았는데요. 일단 이런 자리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토정 이지함이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 시절에 행했던 수령 활동을 통해서 그의 목민관의 특징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찰한 논문입니다. 이지함을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경제 사상을 실천하려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밝히고 정리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조선은 군역과 공남 문제 등 신분제와 직역 문제가 얽히면서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졌던 때입니다. 특히 당시 전국의 혼란한 상황과 집안 및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지함은 관직의 뜻을 접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얻는 신념을 말년의 수령 생활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서 경제 구조로 인한 문제들을 모든 산업이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부를 증대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지함의 이런 수령 생활을 애민 사상과 실천적인 경제 사상의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은 농본 억말 정책의 기조가 강고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자유로운 물자 유통 구조와 융통성 있는 물자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지함의 국부 증대와 민생 안정에 대한 방안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인식 등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사상의 원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실천적인 행정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대부분의 논지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세부적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 구성에서 2장에 있는 토정 이지함의 목민간 임용과 애민활동 부분이 크게 5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아산 현감 시절 토정에 보여준 목민 행정 부분은 아산 현감 시절 목민 행정의 시작점을 설명하는 정도의 부분이라서 하나의 소주제로 빼기보다는 뒤 내용에 합쳐서 서술을 하면 더 짜임새 있는 논지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있는 군역제도의 모순 척결과 공납 폐단의 시정 부분에서는 아산의 군역부가 실태 등의 그 아산의 상황 분석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이지함이 군역제도의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추가되었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지함에 대한 이런 그 실질적인 사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사료가 있다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수업도 하고 있지만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분은 주 9번하고 주 46번 제시한 내용들을 좀 서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기한 다음에 아마 김 교수님이 수정을 한 관계로 이제 이 부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지금 수정이 된 원고가 인쇄화된 거라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 2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논문의 짜임새가 좀더 좋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의 그 폐단 이런 거를 고쳐달라 중앙정부에 이렇게 그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거 말고 실제로 실천한 거는 없느냐, 이런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노경 교수님의 질문 잘 이제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우리 노영경 교수님도 그 조선시대 그 지방행정에 대한 그 연구를 상당히 깊게 하셨던 분이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이제 많으신 분인데 그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을 제가 그 이제 확인해 볼 때는 그 목차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원고가 좀 바쁘게 쓴 바람에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논문을 발표를 한다면 고쳐서 좀 깔끔하게 이제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군역제도에 그 관련되는 그 문제인데,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 16세기 있어서의 이제 군역이 어떤 많은 그 병폐와 문제를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거의 그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정 선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이제 비판과 문제점을 그 제시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토정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아산 현감 때 그 올린 상소문 딱 하나만 지금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록을 보면은 그 놀라운 거는 이 상소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그 당시 그 충청 관찰사를 통해서 서울로 이제 상신돼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왕한테 보고가 됐을 때는 이미 토정 선생이 작고하신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 문제를 제기는 했지만 본인이 이 해결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떠한 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그 이제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역제도의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작은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소위 그 수령이라고 하면은 수령 칠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할한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징세나 뭐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하고 한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이분이 보여주는 거는 그러한 이제 수령이 해야 되는 칠사에 관련되는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조선왕조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분은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령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종합적인 어떤 문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종 선생은 거의 이렇게 국가 경영에 있어서 전략가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령으로 근무하면서 발견되어진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이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소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지역의 수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해결을 요구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올리는 이제 글로서 상소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토정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를 상밀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역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자료의 한계가 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답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은 저기 상소문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한테까지 갔고, 근데 자꾸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후에 그 내용이 그 실제로 반영이 되었나요? 어땠나요? 그래서 아산 그 현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그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적폐로서 계속 쌓여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 임진왜란에서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최영선 교수님께서 토종 이지함의 학문 본령과 사상적 규착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후학들의 다양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검토하시면서 토정 선생의 학문의 본령은 유학자 성리학이었다. 그것의 그 실천에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서울교육대학교에 계신 박종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용입니다. 저는 퇴계 도학으로 논문을 썼고요. 박사 논문인데요. 이번에 논평을 의뢰받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기뻤다. 겁없이 기뻤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뻤는데요. 한편으로 토정 이지함 선생의 그 학문 세계를 이 단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평전이라든지 또는 몇몇 논문, 그리고 저는 이제 퇴계 박사이기 때문에 퇴계 전집이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10,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번역된 걸로 10,00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약 한 6,500페이지 정도는 이 퇴계 공부를 하거나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6,500페이지지만 요즘 소설책이 아닌 옛날 선유들의 그 사상이 온축되어 있는 그 책을 6,500페이지 넘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뢰를 받고 제가 덕분에 토정 이지함 선생 덕분에 6,500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토정 선생에 관한 또는 토정 선생의 형인 이지번 선생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이지암 선생의 평전에 대해서 한 2번 이상 제가 읽어보면서도 퇴계와의 관계성은 연관성은 거의 언급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기타 몇 개 논문을 참고했는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영선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은 퇴계와의 연관성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이제 퇴계와의 관계성이 이 논문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최 교수님은 간략하게 온축해서 압축해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사셨던 그 시기에는 앞서 여러 학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사화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의 생각을 잠시 본다면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20세기 초반에 중국 소설가 중에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광인일기와 아큐정전을 썼던 루신이 중국인들의 병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의사했던 길을 다 버리고 소설가로 들어가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그 의사를 버렸는데 아마 문득 토정 선생을 생각하면서 이분의 입장을 이렇게 후대 사람이지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조선 정치가 굉장히 참담한 정치 현실을 목도하면서 차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토정 선생을 위시한 그 선유들, 선비들, 유생들, 그래 그 학문과 사상 이것을 학계에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징비하고 오늘의 올곧은 정도를 목탁으로 삼으려는 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퇴계집을 보면은 퇴계와 퇴계 문인 중에서 금계 황준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계 황준량은 1517년생, 토정 이지암 선생도 1517년생, 그리고 율곡의 장인인 노경리는 1516년생. 3사람이 친구입니다. 요것을 이제 많은 책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퇴계 학파와의 토정 선생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최영선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심으로써 이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퇴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퇴계 선생이 물론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형님인 이집원과 그렇게 많이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원하고의 퇴계는 굉장히 막역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한 교수님 글에도 나왔지만 퇴계가 나중에 그 추천을 해서 관직에 나가게 된 것도 이집원이 누굽니까? 누가 권유한다 해서 관직에 나가거나 이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퇴계가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 관직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추천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3사람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퇴계가 추천하는 게 여기 이제 나죠. 성수침하고 이이안 그리고 남명조식을 추천하는데 남명조식은 반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집원을 추천을 하는데 이집원이 살던 그 집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담집인데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우리가 이제 그 손님 오면은 차도 마실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양쪽에다 항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타고 내려오는 걸 부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타고 내려오는데 퇴계가 거기를 한번 방문합니다. 해서 퇴계도 탔어요. 그게 근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안동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 이성하고 탔던 기억이 자꾸 난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던 황준량과 그다음에 특히 토정 이지암은 동년배고 또 친구고 노경린하고 그런데 이 황준량이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풍문탄핵제라는 게 있습니다. 선비가 죄송합니다. 점잖은 자리에서 어디 적절치 않은 곳에 갔다.
그 설령 거기에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 위생 시스템을 점검하러 갔더라도 너는 이상한 술집에 갔다라는 소문이 돌면은 거기에 대해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옷을 던지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린다. 이게 선비 정신이고, 그걸 던지고 황준영이 어디로 가냐면 단양으로 내려옵니다. 단양. 그래서 단양으로 내려와서 거기 단양으로 내려올 때가 1557년이기 때문에 57년 거기서 단양으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이 이지번하고 이지암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강에서 이렇게 탁주를 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단양의 실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십리를 봐도 집 한 개가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상소문 올려서 그 얻어낸 게 10년 동안 20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조세를 면해 준다라는 그것을 받게 되죠. 그 영향을 이지암 선생이 황준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포천 또는 아산 여기 이제 현감으로 계실 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것, 그리고 유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황준양이 이지번의 아들인 이산해를 가리켜서 봉황을 품은 용이다. 또는 여기 제가 뭐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지만, 근로는 중국의 그 황정경을 비유할 정도, 그리고 머리의 영특함은 장길에 비유할 정도로 이렇게 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산해는 또 황준양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산해에 대해서 황준양이 시를 자주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대는 하늘이 귀양 보낸 신선이야. 지상으로 귀양 보낸 이 정도로 평을 하고, 그리고 시를 이렇게 많은 시를 남겨주는데, 그러면 이산해는 황준양을 위해서 약초를 구해다가 갖다 드리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그 존중을 하고 아꼈던 그런 관계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 신선, 기행, 이와 같은 말을 몇 번 이렇게 자주 의미하면서 혹시 일부 주장하는 이단이다 또는 순수한 유학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요 점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농아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셋째, 이제 황준양에 관한 얘기인데요. 황준양이 그 정도로 그 이산해를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자를 높이기 위해서 대개 이제 서화담을 중국의 명나라 진원장에 비유한다든지, 또는 이지함을 소광제로 비유한다든지, 이와 같은 비유를 하는데, 과연 겸손을 강조한 유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유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영 교수님께서는 그 퇴계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주로 그 퇴계와 토정 이지함의 그 관련성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로서 퇴계의 문인이었던 황준양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여기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서는 그 토정 이지함을 그 이단이다, 유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 그 다음에 그 이지함 선생이 그 농아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고, 세 번째로서는 그 토정 이지함을 중국의 그 소강절이라고 하는 대학자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발표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보통 토정 학술로 비유하면 한 두어 번 하면 더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퇴계와의 관련성이 이런 학술대에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발표 때 딱 한마디 얘기했었죠. 그 택당 이식이 인용한 말을 아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지번이나 이지함은 퇴계를 만났기 때문에 이단으로 흐르지 않고 학문을 하게 됐다. 그 얘기 했었죠. 별로 평은 안 좋지만 택당 이식이 상당히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그거 보면 저 얘기를 왜 하나? 퇴계 얘기가 저기서 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퇴계와의 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밀접했고 특히 그 제자인 황준양과의 관계가 남달랐다고 하는 거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내주셨어요. 그 관계성을 따질 수 있는 그 자료를 갖다 뽑았는데 무려 A4 용지 16페이지나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또 하나 발표를 또 해야 되게 생겨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선시대 성리학적 풍토에서는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순혈주의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순수한 유학자, 이게 순유라의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순정보다 잡정이 더 번식력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 순수한 유학자는 세상의 일이나 학문에 두루 통달한 이 통이만 못합니다. 통유라야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순수하게 유학만 공부해가지고 그런 경세 의식이라든지 그런 관념들이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토정의 경우는 학문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주태가 확실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초창기 성리학자이던 것이 후대로 갈수록 자꾸 기인이나 친선이나 기행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고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유학자 가지고는 특이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만은 토정 선생이 이단이다, 유학자가 아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정의 저술 관계인데요. 이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토정의 후손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참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정의 저술로 알려진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지 빼고요. 토정비결이 있고 농화집이 있고 아까 이규경이 말했던 복기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경이 말한 복기문답은 현재 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게 도교의 그 호흡법을 얘기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그건 지금 전혀 그 이상의 뭐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으니까 그건 빼고요. 토정비결은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 정도 가서야 이제 이름이 드러납니다. 저는 요번에 이 논문에 나간 토정비결 얘기를 아예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토정비결은 토정 선생의 저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기인이라든지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주역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서화담도 그렇죠. 우리 토정 선생도 그렇죠. 다 주역 박사들입니다. 근데 주역을 잘하면은 앞을 내다본 성견지명도 생기지만 주역을 잘못하면 잡술로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무슨 뭐 토정비결이나 보고는 이런 비결이나 이런 걸로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저는 토정 선생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정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일생 동안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바빴지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보면은 남긴 글이 많았는데 다 불에 탔다, 전쟁 때 탔다. 뭐 그래서 조금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다반사인데 이분의 문집을 어디를 봐도 서문 발문을 봐도 인멸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도 그런 걸로 밀어본다면 이런 책들 토정 선생 스스로가 이건 내 책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뒷사람이 뭐 토정 선생에 갖다간 거죠. 그래서 저는 토정비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유명한 그 대학자였던 간제전우,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율곡학파의 마지막 아주 큰 도장을 찍은 그런 성리학자죠. 이분이 그랬습니다. 문집에 나와요. 요새 사람들이 토정비결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선비가 어떻게 그런 걸 보냐. 토정 선생의 글도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농화집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농화집이라고 하는 거는 귀먹을 농자에다가 벙어리 하자니에요.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라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잡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우주의 운행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뭐 일년 농사의 풍년과 흉년까지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토정 선생의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서문이나 발론 같은 데서 한마디 뭐 언급할
본인 스스로 언급할 텐데 서문도 없죠. 발문도 없습니다. 남의 발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토정성생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전형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릴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누구든지 그 자기가 배운 선생님을 높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화담 선생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니까 퇴계 선생이 한마디 일가를 합니다.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평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양덕의 이 문인들은 나중에 퇴계 이황과도 교유를 했습니다. 별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한쪽은 완전한 기철학자고 한쪽은 니를 강조하는 주리 철학자인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밑에 가서 퇴계 선생 밑에 가서 배우거든요. 그들은 스승 석양덕을 높이 평가해서 중국의 이름난 유학자한테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 화담 선생의 제자 가운데 선봉장이라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초당 허엽입니다. 초당 허엽은 허균의 아버지죠. 아주 동인의 영수인데요. 이 허엽은 석양덕을 명나라 때 대학자 백사, 진헌장, 흰 모래라고 하는 호를 가진 진헌장한테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로 퇴계 선생이 여기서 들었나 봐요. 제자들한테 들었나 봐요. 그 남원경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점에서 진헌장에 비유할 수 있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진헌장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진헌장이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육상산으로부터 학문적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양명한테 이렇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퇴계가 별로 좋아할 사람 같지 않죠. 예. 근데 그 진백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백사는 유광학, 양명학적인 것과 이렇게 별개로 굉장히 독실한 실천으로 또 그 시가 좋아요. 시가 아주 좋아서 조선과 중국 학자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엽이 자기 스승을 석양덕을 진헌장한테 비한 것은 저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석양덕이 육상상 왕양명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디도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석양덕은 철학자지 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가 있어도 그렇게 격이 높지 못합니다. 뭐 시로서 유명한 것도 아닙니다. 가져다 댈 수 있는 것은 그저 배운 것을 독실하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점 하나뿐인데 이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오지 하필이면 진헌장이겠습니까? 실천을 독실한 사람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비유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퇴계는 석양덕의 학문은 진백사만 훨씬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엽은 또 자기 스승을 갖다가 중국 북송 때 기철학자 장행거에 비합니다. 장행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또 석양덕이 남긴 저수를 장행거의 정몽에 비합니다. 서명에 비합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퇴계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화담의 저수를 다 보았는데 도대체 어떤 글이 서명에 비할 만한 글이냐? 어떤 글이 정몽에 비할 만한 글이냐? 아무리 스승이지만 추존하는 게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행과 석양덕이 똑같이 기철학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은 학문적으로는 맞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조선의 철학자니까 높여야 되겠지만 역대 한국과 중국의 유학사에 드러난 그 위상으로 볼 때 석양덕은 장행거에 비할 만한 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준양이 이산해를 칭찬하면서 뭐 봉황이니 뭐 이렇게 아까 비유했다는 얘기 나왔죠. 그거는 저는 과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 우선 보니까 아주 자질이 대단하니까 크게 성장하겠다 하면서 한 덕담 차원에서 한 말로 보지 그걸 누가 과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함의 저술로 알려진 농아집 토정비결 복기문답. 이것은 후세에 누군가가 이지함에 가탁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 토정 이지함에 대한 그 연구, 새로운 연구로서 퇴계와의 관련성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화담을 그 중국의 그 학자들한테 비유한 것에
좀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로서 그 전성훈 교수께서 이지암의 이인 형상과 생성의 기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후대 사람들이 도정 이지암을 이인이다,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고자 했었던 일, 꿈에 그리던 일, 이런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형성된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산교육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제가 공부도 짧은데 이렇게 성대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존경하는 그 전성훈 선생 토론을 맡게 돼서 더더욱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급하게 쓰다 보니까는 약간 오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은 조금 수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론자가 유익한 점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 고민을,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토론자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 토론자에게 알려달라고 떼쓸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같은데, 제 질문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사적 인물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로버트 단턴도 얘기했지만, 고양이 대학살에서 로버트 단턴도 얘기했지만 사실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 형상보다 설화 같은데, 그러니까 야담 같은데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봤는데, 이인 형상화된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16세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념이라든가 서경덕, 서천곡 동청 서기라든가 윤금평이라든가 전우치 같은 경우들이 다 같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는 특히 성리학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정념과 이지암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이인 이야기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둘은 상당히 비슷하지만은 그럼에도 이지암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기대 지평이 거기에 투영이 돼 있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성리학적인 요소로서만 그들을 보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민중의 기대 지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갖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혹은 성리학자로서의 이지암과 민중의 기대 지평으로서의 이인설화의 주인공으로서 이지암 간의 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지암의 당파가 모호하다고 했었습니다. 교유라든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지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북이인이나 근기남인 이쪽 계열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서인 쪽에 더 가까운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앙하는 쪽들은, 칭송하는 쪽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공유되어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유가 있었을 터인데,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색 문제입니다. 여색에 초연했다라는 이 이야기인데, 이게
그 조광조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처녀가 담장을 넘어왔는데 조광조가 회초리를 쳐가지고 쫓아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제가 그 예전에 언제 찾아봤을 때 회제 이연적이 이 말을 처음 했고요. 그 다음 이어진 게 아마 남명조식이 여기서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연에서 송시열과 송중길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건 승정원 일기에도 나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런 형상들이 그 시기에 막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지암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쪽과 또 어떤 같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이 향유했던 어떤 세계와 이지암의 세계가 그 교집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질문은 이건 정말 떼쓰는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기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치는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게 그 토론자들한테는 제일 궁금합니다. 그 배제한 내용이 뭘까 했는데 이제 안 했지만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 그 틀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간척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간척이 이제 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지암 이야기들에 대해서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로만 본다면 비판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민중들의 비판들이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현실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은 그 현실 인식 측면에서 실패한 내용들과 민중들의 비판 그런 것과는 또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그 발표문을 어떻게 보면 곡해했을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문도 이제 엉뚱하게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토론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시고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선 그 설화와 야담을 전공을 하시니까 16세기에 특히 그 기인이라든가 신선이라든가 이러한 그 설화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토정 이지암 선생에 관한 그 기인 이미지, 설화 이런 것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민중의 시각에서는 기인이고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학자고 이렇게 해서 엘리트 지식인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토정 이지암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어떤 인식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런 차이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혈연적으로 그 가문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북인이라든가 근기남인 계통인데 어떻게 노론 계통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가문에 속한 집단에 속한 당파하고 학문적인 성향 또는 삶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갖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여색을 멀리했다 하는 이야기 설화 이런 거는 토정 이지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몇몇 학자들이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 민중들이 비판하는 게 꿈은 좋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무슨 이득을 줬느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해서 민중의 그 비판적인 시각 그다음에 실패한 그러한 사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세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가 공부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꾸로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치인 부분, 특히 경세 부분과 관련한 대답을 먼저 하면 사실은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육상산이나 양명학 쪽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화담학파의 특징이어서 화담학파가 가지고 있는 개성상인 신병주 선생님도 그런 말을 지적했지만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활동, 특히 소금과 상업, 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게 토정에게 이어진 것 같다라고 했고, 토정은 세상을 땅으로 본 게 아니라 바다로 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배 타고 다니면서 교역하고 해서 바다 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게 민중에 대한 또는 일단 백성에 대한 시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학문적 연원은 화담학파다가 그 양명학파 쪽의 실천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 토정과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짧게 그 부분 언급했는데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 앞부분 수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만 했고요. 이건 공부가 좀 더 이거지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색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 외에도 많다 그랬는데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학이라고 하는 분들의 첫 번째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존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이를 보는 눈이거든요.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느냐, 공통적으로 작용하느냐, 이발 기수냐, 기발 이승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도덕적 완전성의 이, 우리가 말하는 천리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으로 가면 마음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마음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로서 욕망과 비도덕적 여색은 조광조 이후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악. 그러니까 그건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또는 일반적인 욕망으로 색은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이끌린다. 그 이끌림은 억제해야 되느냐? 아니, 따라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학파가 바뀔 수도 있고요. 따를 때는 그게 어디로 가냐면 태주학파 쪽으로 가자. 태주학파 쪽으로, 양명좌파라고 하는 극단주의적으로 태주학파 쪽으로 갑니다. 왜? 너 마음을 억제하는 것도 거짓이다. 태주학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단 양명좌파까지 가는 극단주의적 이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색은 억제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도학자들, 소학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도학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요. 그 기원은 김경필이나 조광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조광조에 갔을 때와 서경택에게 갔을 때와 여기서 말하는 이지암에게 갔을 때 그 주체가 바뀔 뿐이고 대응하는 방식이 바뀔 뿐이지, 그 이야기는 도학을 추구하는 한, 특히 경에 의한 마음의 조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한 반복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파와 관련해서 토정은 자신이 동인으로 좌정되기를 바랐다거나 북인으로 좌정되기를 바랐다거나 또는 서인으로 좌정되기를 바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이 중봉조헌의 문제인데요. 중봉조헌은 어찌 보면 평생의 사업을 자기 선생님인 이지암을 드높이는 데 바쳤던 것 같습니다. 중봉조헌이 얼마나 비장하게 이지암을 추존하려고 애쓰는지 모를 정도예요. 남들이 이 율곡 이의만 같아도 이지암 별 볼 일 없어, 그냥 이러는데 중봉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악했고 마음 붙들었고 경세의 학문을 갖췄고 모든 것을 다 이지암에게 매달릴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헌의 영향을 받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이게 우암으로 이어지면서 그쪽 계열, 특히 충청도 이쪽을 중심으로 한
우암계열에서 율곡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노론 쪽에서도 사실 정호가 서문을 썼거든요. 은집에 서문을 썼는데 정호 태도 보면 약간 비웃어요. 이런 사람 내가 써주기는 써주는데 과연 내가 써줘야 될지 이런 것 같아요. 소홍하고 비교하는데 소홍과 학문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질이 닮았다. 미친 짓 하고 다니는 호걸스러웠다. 말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하게 한다. 요설을 한다. 너 어디 사냐 물어보면 나 생강나무 위에 산다. 게으른 그러니까 미친 그러니까 뭐랄까 일 안 하는 그 노비 보고 병든 것 같다. 게으른데 병들었다. 너 어디 사냐 물어보면 나무에 생강나무에 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통해서 역설적 표현이죠. 모순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서인의 주류 쪽에서는 이지함을 그닥 좋아한 것 같지는 않고 조항, 우함 이쪽으로 송시열 이쪽으로 이어지는 분들만 추승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밖에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나 집안 내력이나 학문적 내력으로 보면 역시 동인계의 좌장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이 철학적 저수를 남기지 않았고요. 저수라는 걸 싫어했다고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라는 거 싫어하셨고요. 이분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얘기했고 본인에게 최소한 것들만 저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다른 책은 보지 말고 그냥 토정유고만 보는 게 이지함의 역사적 인물, 현실적인 인물로 토정을 이해하는 가장 바른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약간 이인이나 신선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단 토정유고에 나오는 책 가운데 혹인기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기록한 일인데 이제 모르게 쓰는데 그 책은 약간 이인 쪽을 많이 강조하는 성향의 얘기들이 있고 나머지는 실록과 비교하든 다른 데 비교하든 정말로 있었던 일들이 떠돌던 얘기든 뭐 실제적인 얘기들로 기록된 것 같아서 역사적 인물로 토정을 연구할 때는 토정유고에 준신하고 그런 토정유고에 나오는 중봉이나 다른 기록들은 비교적 우암 얘기들은 비교적 뭐 찬술에 가까운 얘기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서인 쪽에서 또는 노론 쪽에서 기호하지만 노인의 대부분은 그래도 이지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라 할까 존숭 존모를 보이지는 않았다. 적극 부정도 안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민중의 기대 지평은 제일 어려운데요. 저는 토정이 왜 이인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건 성리학자가 아니고 당시의 민중들이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성리학자로서 유학자로서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거지 보면 추워서 덜덜 떠는 거지 보면 옷 찢어서 주고 싶고요. 사람들이 못 먹으면 뭐라도 먹이고 싶고요. 자기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포천현감으로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경현 쪽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섬을 이거 월경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귀속시켜서 거기서 나는 물산을 가지고 포천 좀 어떻게 살게 해줘라. 포천 왜? 거기 산속에 첩첩이 둘러싸여서 농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럴 때는 경계역을 넓혀서 해산물로 수확해서 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소금 만들고 고기 잡고 이러면 된다. 이런 것들 민중들로 보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게 포천이 또 험악한 지형이 뭐냐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급한 경사를 타고 한꺼번에 쫙 쓸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포천 연천 쪽에 물난리가 자주 나는 이유가 여름철에 폭우가 나면 그 물을 강물이 감당 못하면 주변을 다 범람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지함이 보고 내가 수기와 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공부하다가 말년에 내가 공부한 거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던 게 나에게 백리를 맡기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봤고 근데 그게 늘상 현실의 벽에 좌절됐고 그 좌절된 꿈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았고 알으니까 저 사람이라면 하면서 그를 자꾸 신비화하거나 이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확대 재생산되었고 자기 쪽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도선의 맥을 이었다라고까지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정 이재암 선생은 성리학 또는 유교 경전에 있는 그대로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진실되게 그렇게 공부하고 실천을 했는데, 당파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학파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자기 개인적 집단적 이익에 얽매여 있는 엘리트 집단 또는 민중들이 제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온갖 다양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발표를 공주대학교의 이경동 교수님께서 16세기 토정 이지암의 생애와 교육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토정 이지암과 교류했었던 스승, 그 다음에 같이 교육했던 인물, 그 다음에 그의 학문적인 또는 인간적인 영향을 받았던 제자 그룹,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토정 이재암의 그 생애와 학문이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신여대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이영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토론문이 그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경동 교수님께서 16세기 토정 이지암의 생애와 교육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여기에 적당한 토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정조 전공이고요. 한문학에다가 경학 전공이라서 이경동 교수님의 적합한 토론자는 아니고, 이경동 교수님은 이제 강단에 주로 계시고 저는 문집 번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토론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게 대등한 어떤 학문적 깊이가 선생님의 필적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 제가 궁금한 점, 그리고 이제 제 업이 번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관련된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잡다란 이런 거를 감히 토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로 토론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에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다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6세기 조선조의 바로 학자이시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인생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분은 극히 드물죠. 그런 이제 토정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경동 교수님은 이제 교육 양상에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제 이제 토론문 보면 131페이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의 그 발표문은 95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인용문 보시면 선생은 위학의 상이 주경국리 위주라 상활 성은 가하기능이니 유한 포기불이라. 예, 이 부분과 또 이거 이제 또 다 율곡의 이제 기록이죠. 근데 율곡 선생이 토정 선생님이 한 말을 기록한 거죠. 그 밑에 이제 선생님 발표문엔 99페이지인데요. 심지소양이 비천리이면 즉 개인용야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이게 심지소양, 심지소발, 심지소지, 이 뭐 아시겠지만은 대학 3강령 8조목에 이게 바로 성의 공부에 해당하는 거죠. 직공부, 행공부로 나누면 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포작이 나왔죠. 맹자와 연관되는 거. 그리고 뭐 본인은 절대 20살 가량 연하인 그 율곡 선생이 어르신 성리학 공부 좀 하십시오라고 해도 이렇게 되게 이분이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이제 받아치는 이런 말 같은 걸 보았을 때에 저는 이게 그냥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본인은 못한다고 한 성리학인데
이런 언급만 주고받은 대화만 봐도 분명히 성리학에 대해서 깊은 견처가 있으셨을 걸로 제 생각입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동 교수님께서는 자료 수집에 탁월하신데 혹시 토정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성리학 관련 저술, 그런 기록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관계에 너무 착안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료로서의 행적, 그러니까 지방관이죠. 포천과 아산, 그리고 이제 전국 팔도 유행하신 그 행적,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이거는 너무 말하면은 이제 질이 멸렬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형 장형이신 성함 선생께 이제 배웠다라고 심상 3년, 이건 스승에 대한 진짜 예우죠. 스승이죠.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발표문 봐서도 그렇지만 먼저 장형을 스승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뒤에 가면 화담이 나옵니다. 화담 선생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스승을 누구인가, 누구로 삼아야 되는가? 제 생각은 오히려 화담 선생으로 비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정말 자잘한 건데요.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고증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경명 재봉 선생님 그 문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3페이지의 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송강의 서하루가 아니라 정송강, 정철, 그리고 서하거사라고 김강숙, 김성원이라는 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앞에 단어가 동사 역방이 나오죠, 역방. 여러 군데 거쳐서 방문을 했다. 두 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두 번째는 구봉 송익필 선생 시의 차운한 시인데 이거 일부러 띄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번역하고 일부러 띄어놨는데 이게 원래는 한수의 시입니다. 왜 띄어놨냐면 이게 운이 환운이 되거든요. 앞에 거는 행, 경, 형 이게 상성 운이고 이게 마, 하 이게 평성 운이죠. 환원해서 이렇게 지으신 거니까 이것도 이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다 제가 그냥 번역 너무 잡다란 거를 그냥 제가 번역해서 이거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주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인용문만 본다고 하더라도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어서 저술이 있을 만한데 혹시 저술 아시는 게 있느냐? 두 번째 이제 행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분이 이제 발표해 주셔서 생략을 하셨고 형님을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스승이라고 하다면 화담 서경덕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번역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번역상에 이제 의미가 잘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그런 번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동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부족한 그림에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정 선생님이 유학자가 아니냐 맞냐 이 부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자셨고 유자에 맞는 행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이 토정 선생님이 원체 남기신 글이 없다 보니까 토정 선생님의 사상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토정 선생님의 어떤 실천이나 행위를 보고 제자나 혹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토정 선생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경 공부라든가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자포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생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존에 남아있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토정 선생님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 어떤 성격을, 그러니까 학문적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동시기에 살았던 사람, 특히 이제 처사형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화담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행적과의 비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추적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역시 그 역시도 이 실제로 기록이 남기지 않고 이제 단순히 행위로만 평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적확한 사상적 추적이냐라는 부분은 한계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포천연감, 아산연감부터 시작해서 유행활동은 한라산, 그리고 호남, 호서, 영남에 대한 활동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지역별로 구분하면 좀 더 다채로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정 선생님의 어떤 교육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범죄화시킬까라고 했을 때, 스승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화담집에 수록된 문인록에 토정 선생님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화담집이나 화담 선생의 문인들의 어떤 기록에서 토정 선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실제로 얼마만큼 체류했는지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한계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제 문인록에 수록됐다는 그 자체는 문인 내부에서 문인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사승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 부분도 학문적이나 행위적인 부분에서 화담 선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역공부를 배웠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함 선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화담 선생과의 관계처럼은 아니겠으나,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초기 학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수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그 약정 토론자의 그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그 경청하신 그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에는 어떤 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지 그 답변자를 지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